의견을 제가 충분히 좀 들어보고 조정할 수 있는 또 조정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야 원내 수석이 만나서 추경을 두고 재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은 국민의힘은 어제 송원석 대표가 여야 회동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해결해달라고 요구를 하다 보니까 좀 타결점을 찾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대통령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개입할 수가 있나요? 네, 관여할 수가 없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상권 분립이라서 저는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께서 이게 현안이니까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꺼내신 것 자체를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일단 번지수가 틀렸다라는 인상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재명 당대표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국회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그럼 알겠다. 그 뜻을 헤아려서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가져가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상권분립에 완전히 저해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당대표에서 대통령으로 그 지위가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지금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개혁과 그리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공약의 이런 시행은 입법적으로 지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법사위라는 건 상원의 어떤 그런 대체 성격이 있어서 사실상 법사위 단계에서 막히기 시작하면 어떠한 입법도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있을 때 번번이 막혔다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법사위원장직을 지금의 야당한테 내어드리게 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좀 무책임한 거다. 더더군다나 원구성 협상은 국회의장 임기와 맞춰서 2년씩 합니다. 그런데 아직 2년이 국회가 개원한 지 지나지 않았죠. 네네. 다만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야당이 우리가 됐으니 가져가겠다. 이거는 지금까지의 관행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수석이 회동을 조금 전에 마치고 설명을 했습니다. 협의 또 합의에는 실패했다. 오늘로 협상은 끝났다라고 유상범 의원과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 민주당에서도 각각 얘기를 했는데 야당의 신뢰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상임위 의석 배분에 대한 협상 의지를 거부했다라는 게 유상범 의원의 주장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단독 본회의 개최 가능성도 민주당에서 좀 열어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은 예. 수적인 우위,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22대 국회가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의 국회 관행이라는 게 있었던 거거든요. 법과 규정을 넘어선 관행이 1당에서는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그리고 2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은 역시 민주당에서 가져갔는데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그동안의 관행을 깨겠다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적으로 우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법사위를 가져갔던 것입니다. 이런 형태가 그동안의 민주당에서도 본인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야당이 법사위원장 가져가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이제는 정권도 바뀐 상황에서 또 마침 정청래 위원장이 본인이 이제 당대표로 출마를 하겠다면서 내려놓은 상황, 이런 것에 있어서 협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는 당연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장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대통령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번지수가 잘못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대표가 부재한 상황이잖아요.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있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원내대표의 공약처럼 됐었어요. 그때 상대방이었던 서영교 후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고 아마도 이번에 20%로 처음 들어간 지금 권리당원 투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강성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인사청문회 과정이라든지 추경 과정 이런 데에서 여야가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법사위원장 자리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원내대표 선거 자체에서 그게 공약이 되다 버리니까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준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여기에 있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줘라. 이런 메시지보다는 협치에 조금 더 신경 쓰는 것이 좋겠다. 이 정도의 메시지만 나왔어도 여당이 조금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어제 대통령도 이거는 국회 내에서 처리할 문제다라고 하고 이제 본인은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 이것은 굉장히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태 위원장도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화의 모양새만 갖추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치에 좀 신경
쓰는 게 좋겠다 정도의 얘기는 좀 할 수가 있었나요? 그런데 첫 술에 배부르긴 예. 좀 어렵고 만났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런 만남은 아마 정례화되거나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하지만 귀를 기울여서 국민의힘 말씀을 경청해야 되겠죠. 다만 움직일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사실상 법사위원장인 겁니다. 추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국민들께 약속을 드린 부분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히 어떻게 보면 기본값으로 좀 풀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집권 초기에 대해서 다소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거다. 그런 예단은 이제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서 여야 공방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현장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내란이 초래한 위기에 중동 전쟁까지 겹친 그야말로 국가적 복합 위기 상황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려면 내각을 비상하게 진두지휘할 국무총리가 최대한 빨리 인준돼야 합니다. 맹목적인 당리당략과 발목 잡기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김민석 총리 인준에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후보자의 재산 신고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억대의 현금이 자녀들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지만 후보자는 그 자금의 출처와 관련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해명조차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분노를 넘어 할 말을 잃을 지경입니다.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물러나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일 그 청문회 증인 채택 관련해서 여야의 줄다리기 때문에 여전히 매듭을 짓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초유의 증인 없는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나요?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예. 증인 채택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이 없이 그냥 뭐 후보자의 말만 듣는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김민석 후보자가 자료를 지금 풍부하게 제출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네. 본인이 어쨌든 청문회에서는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믿어야만 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채권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특히 뭐 강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김민석 후보자가 형을 받았을 때 정치 자금을 잘못 받은 것으로 형을 받았을 때도 돈을 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과 계속적으로 금전 거래가 있었던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채택이 되지 않았고 민주당은 왜 전처까지 불러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가족 프레임으로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저희는 전처에 대해서 꼭 나오지 않아도 된다. 다만 아들에 대한 학비를 100% 전처가 부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고등학교도 뭐 국제고를 나오고 그리고 미국의 코넬대 이런 데 있어서 들어가는 학비나 생활비를 그러면 오롯이 부담했다는 자료만 제출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자료 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증인에 대해서 부른 것이고 증인으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료만 제출하면 증인에 대해서는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가족 프레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민주당은 누구를 증인으로 신청했는가? 그게 저는 가장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문수 전 후보자 이 사람들이 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지 전 정말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국민들께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증인 신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증인을 아무도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쟁화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이런 프레임을 쓴 것밖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뭐 그 증인 채택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저희 그 여야 전직 원내대표 두 분이 나오셔서 설명도 해주셨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다. 청문회가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는 언급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지금 금전적인 뭐 문제, 의혹 말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김 후보자가清華대 석사 논문에서 탈북자를 도북자, 반도자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 품에 안긴
북한 이탈 주민을 배신자라고 규정한 후보자의 정체성 논란도 좀 문제 아닌가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 그 공세도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북자라고 하니까 이제 도주할 때 왜 도자를 써서 탈북자를 정치 중립적인 걸 넘어서서 마치 북한을 도망간 사람처럼 취급하느냐, 그리고 반도자라고 해서 북한을 배반한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만 이 부분이 김민석 후보자의 이 중국 석사 논문에 들어갔다는 건데 네. 이거 같이 중립적이라는 겁니다. 도망의 뜻이 아니라 탈주를 했을 때 이 도자를 쓴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김민석 후보자만 썼느냐? 아니요. BBC 중국어판에도 도북자라는 용어를 쓴다는 네. 겁니다. 심지어 한국의 유수 매체인 동아일보 중국어판을 보더라도 도북자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갑니다. 여러 포털에 이 도북자의 뜻을 찾더라도 도망갔다거나 그런 뜻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탈북자를 이르는 다른 언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너무 어떻게 보면 이념 공세, 색깔론, 처음에 국민의힘의 공세 내용은 뭐였습니까? 아, 미문화원을 점거하지 않았냐. 근데 지금은 그 얘기 쏙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검증할 수 있습니다.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처럼 한다라는 게 이를테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리고 어느 정도 해명이 되고 있는데도 대단히 그 부분을 정치적인 공세로 끌고 가자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청문회 일정이란 게 있죠. 5일 전에는 증인에게 소환장이 가야 되는데 현 부인, 전 부인을 같이 증언대에 세우겠다. 이게 무슨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를테면 아무리 조건과 전제 조건을 달았다고 하더라도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 실력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표현이라는 설명까지 들어봤고요.